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 피습을 당했는데요. 이 대표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정치부 신유만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인파 속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 흉기로 이 대표 목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지혈을 받고 10시 40분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당한 출혈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를 피습한 괴한은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인 종이 왕관을 쓰고 사인을 해달라며 이 지지자를 가장한 채 이 대표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 남성을 바로 체포해 정확한 신원과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폭력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경찰과 관계 당국에 신속한 진상 파악과 치료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해벽부터 제1야당 당수가 백두 대낮에 테러를 당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건, 피습 당시의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네, 사건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강서구의 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피습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 대표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이 취재진과 인파를 해치고 돌진을 하더니 이 대표를 공격을 한 겁니다. 당시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에게 윤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에 참석 여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당시에 이제 지지자와 기자들이 한데 엉켜서 혼란한 상황이었고 괴한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좀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습 당한 뒤에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 괴한은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당해서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재명 대표는 피습 직후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헬기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이 돼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피습당한 부위는 현장에서 바로 지혈을 해서 다행히 출혈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당 관계자는 상처가 조금 더 깊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정했습니다. 이 피습이 일어난 후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10여 분 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한 뒤 헬기로 이 대표를 부산대병원으로 후송을 했고요. 이후에 또다시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요,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의 의견을 들은 뒤에 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만큼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국내 1세대 법의학자인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요, 이 공격을 당한 위치를 볼 때 다행히 경동맥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1시간 이상 지난 지금 의식이 있고 또 특별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없다면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서울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상현 교수도요, 이 목 부위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대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상처가 깊지도 않다면 후유증 또한 심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오전에 부산 현지에서 피습을 당했고 그 직후에 119에서 병원에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헬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처치를 마친 다음에 다시 헬기로 지금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한이 이 대표에게 접근을 했을 때요, 이 민주당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지지자인 걸로 그렇게 알았다고 하죠. 네, 바로 괴한의 차림새 때문입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은 당시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손에 플랜카드도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종이 왕관은 이 대표 팬클럽 중 하나인 잼잼 자봉단의 것과 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가 당이 주최하는 라이브 방송 중에 잼잼 자봉단의 1주년을 축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팬클럽의 것으로 보이는 왕관을 쓴 건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지자 행세를 하려던 의도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용의자는 공격 전에 이 대표에게 펜과 종이를 주면서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주변에서도 괴한에 접근할 때 경계가 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자 행세까지 하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제 여러 정황을 보면 결국 이제 우발적인 게 아니고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하고서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이런 거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괴한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언론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괴한은 남성으로 60에서 한 7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 동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일절 진술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괴한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배후나 공범은 없는지 또 왜 부산 현장 방문을 노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인 1시쯤에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초에 오늘 부산 일정을 마친 뒤에 경남 양산 사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습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반에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사건이 벌어진 뒤 일정을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상태를 걱정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경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 대규모 집회 등이 예정돼 있던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당대표가 이렇게 피습, 그러니까 테러를 당하면서 민주당도 지금 충격과 함께 대응책 마련, 이 부분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상태와 당 운영 관련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공당의 대표에게 발생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을 했고요. 경찰에 괴한이 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도 이번 비격 소식에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네, 최근 신당 창당 문제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 만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서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용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고요.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의당도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치권의 우려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이 괴한의 공격, 총선 전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적으로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요, 앞서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도 이 괴한의 습격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2015년에 승진에 불만을 품은 성남시 공무원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 그때 올린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이 성남시 서현 1동 동별체육대회에 순회 방문을 갔다가 괴한하게 습격을 당했고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폭행 중 목을 잡히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을 폭행한 범인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도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면서 승진을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면서 엄히 책임을 물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을 향한 괴한들의 습격,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오르던 중에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상이 11cm나 되는 바람에 무려 6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당시 선거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도중 축구들에게 대전은요? 라고 물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요. 퇴원 직후 대전으로 내려가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 대표 테러 소식을 듣고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 이걸 언급했더라고요. 네,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전해진 이후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에 마치 박근혜 대표 피습 사례를 연상시킨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진영 대결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런 사태는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정치인 피습 사례는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선거 운동을 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일이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는 2020년 4월 4.15 이 총선 당시에 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든 괴한이 납입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에 있던 경찰이 곧바로 제압에 나서면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관련 영상들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요. 그 내용 속보로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 밝히기는 했는데 저희가 너무 조금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을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제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을 한 뒤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시에 헬기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지금 이동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 병원에 후송한 뒤에 신속하게 수습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의 그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권칠승 대변인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료진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그 이송해야 했던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칠승 대변인은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달라 이렇게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요. 이건 뭐 총선하고 꼭 연결시켜야 될 그런 일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경찰청장도 강력한 대처 그다음에 수사를 지금 약속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오늘로써 이제 총선이 D-98일 남았는데 홍준표 시장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렇게 각 당의 진영 대결이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각 당이 지금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희가 좀 여기서 고심해야 될 지적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한 대로 정말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라는 과정도 어떠한 정책과 우리의 어떤 공론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지 이게 폭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결과는 아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도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과 추측은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필요한 음모론이 난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정말 그 더 불필요한 말하자면 정치권 내에 그런 갈등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확증 편향적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우리 사회 분열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야 정치권이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그 당대표의 쾌유를 빌고요. 이런 양당제가 강화되고 이 대결 정치가 강화되면서 결국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쪽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이긴 쪽은 한 번 더 집권해야 되는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그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계속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조시켜 온 게 현실 정치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양극화와 연결돼서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정치권은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썼듯이 우리 사회의 시민적 덕성이나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공화주의의 기본적 이런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 스스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경쟁의 파트너, 그러니까 스포츠맨십 같은 것을 발휘해서 항상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발전시켜야겠다고 하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상대를 섬멸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 그야말로 새해 벽두부터 충격과 그리고 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즉각 우려를 표하면서 입장을 냈고요. 새해 벽두부터 전국 순회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급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소식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안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 경찰 등 관계당국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이 치료 지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역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오전 대전 지역을 방문해서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행사에 앞서서 이 대표 피습 소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면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빌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에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찰에 대해서 신속한 진상 파악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산 경찰서에 그 수사 본부를 차리도록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피습 현장에 경찰이 5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 23명, 그다음에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서 50여 명이 경비류에 배치가 됐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제1야당 당수에 대한 전담 경호팀이 별도로 가동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당대표급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그 공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경찰이 관할 경찰서 소속 병력을 이 정도 50여 명 정도로 배치를 해서 이른바 이제 질서 유지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괴한이 지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서 실제 지지자인지는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이 정체 모를 그런 사람인데 지지자인 것처럼 차림을 하고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미처 경찰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야 대표로서 처음으로 공식 대면했던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는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조우,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동훈 위원장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전원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조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간단한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엔 각각 여야 대표로서 한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예방해 공식 회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서로 협조하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주요 현안들의 입장차를 보이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만났던 한 위원장과 이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 행보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위원장 오늘 오전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곧바로 대전에 내려가서 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 현충원 방명록에는 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적었고요.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와 헌신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한 위원장이 이렇게 전국 순회 행보의 첫 행선지로 대전을 선택한 데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죠. 대전은 역대 총선 등을 살펴보면요, 이 대전의 승자가 전국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한 위원장도 이 대전에 그래서 공을 더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분석이 되는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하면서 이 충청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승리 후에 당선인 신분으로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이 충남과 대전인데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인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첫 방문지로 대전을 선택한 배경 등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스윙보터,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혀왔는데 충청권에 오신 만큼 다음 총선에서 충청권이 이기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동료 시민의 입장에서 맞는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게 바로 중도 확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출마 선언하실 때 대전 먼저 오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이제 첫 지역 방문으로 대전을 먼저 오셨는데 이거는 대전 충청권을 좀 윤석열 대통령처럼 좀 중시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윤 대통령께서 대전을 처음 먼저 왔는지는 제가 지금 알았고요. 저희는 전국 정당입니다. 전국 모두에 계신 대한민국의 시민과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조금 공허한 말 같고요. 그동안에 여러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역전승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러 온 것이다. 이 정도 해둘까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후에는요, 이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대구를 방문합니다.
대전 방문을 통해서 이제 중도층에 호소를 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동시에 보수의 결집도 깨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대구에서의 일정에는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후에 대구를 방문해서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대구 경북 합동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박정아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저녁에 일정으로 잡혀있던 신년 인사회는 참석 일정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영남 지역의 민심을 다지기 위해 한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로 예정됐던 2024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참석 일정은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불의의 피습을 당함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좀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일단 오늘 대회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읽힙니다. 한 위원장 내일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레 또 눈길을 끄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를 찾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모레는 광주를 찾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요.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와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5일과 8일에는 경기도당과 강원도당을 찾습니다. 오늘 스윙보터 지역인 대전과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것처럼 이런 광폭 행보 역시 중도층으로의 이제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동시에 노린 행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한 위원장의 전국 순회 행보는 비대위원장 취임 뒤 상견례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앞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변화와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이 신년사를 통해서 국민의힘부터 변화를 하겠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 않고 몸살이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이제 앞서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대로 이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는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서 이 취임 수락 연설 등에서 사용했던 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재차 강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새해 첫날 한 위원장 행보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연평도 폭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는 총선이 정확히 100일 남은 날이기도 했고요. 또 중앙당의 신년 인사회 자리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무엇보다 이 총선 필승 의지 이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상대 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선을 100일 앞두고 나온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그런데 우리 서로 마음 정했으니 그냥 지금부터 같이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진영 또 우리 당의 미래요 또 희망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우리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고 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년 인사의 모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어제 열렸고요. 이재명 대표 이 자리에서 단합을 강조하면서 역시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승리 등의 구호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는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총선 필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찾았는데요. 이 대표 역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새해 첫날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 움직임 영상으로 보시죠.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대한민국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정치권의 지금 핵심 현안으로 떠올라 있죠.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그 대장동 50억 클럽,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 특검법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주 선명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어제 이 중앙당 신년 인사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이 쌍특검법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대장동 특검 역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거부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피습 직전에 부산 방문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라고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이 신년회에도 불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법을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또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 중심의 사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해도요,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국무회의 이제 보통 오전에, 화요일 오전에 열죠. 그 국무회의를 오후로 이제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쌍특검법이 오늘 정부에 이송이 되면 그걸 오후에 국무회의에 바로 올려서 제2권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가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요. 특검법이 아직 정부에 이송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도 거기에 특검법을 올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돼서 영향을 미친 거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나중에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새해 초에 거듭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당의 정권을 맡았기 때문에 이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용산 기류와는 다르게 뭔가 한동훈만의 제3의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지금 그런 흐름은 일단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지금 국민의 여론도 좀 한동훈 위원장이 감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가 63%예요. 그런데 거꾸로 또 총선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공정한 특검이 와서 총선 이후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또 55%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부권 행사는 조금 안 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총선 이후로 가야 한다고 국민 여론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당의 행사도 하지만 중도층 소구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기자의 질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금 조금 시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당 장악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한 다음에 뭐 제2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제2부속실 같은 말하자면 한동훈식의 해법을 저는 2월 중순쯤이면은 그 타이밍 봐서 내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아마 아직은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유보하는 듯한 것 같은데 국민의 여론도 조금 감안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이게 민심과 인물과 그다음에 이제 선거 캠페인이 좌우하는데 민심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듯이 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현재 이 김건희 특검에 관련돼서는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가족 문제니까 사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즉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을 내는 것. 혹시라도 뭐 총선 이후에 이 특검법을 받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뭐 타협안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공법을 써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한 내용 저희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괴한이 그 이재명 대표의 목 부분을 가격을 했다 이렇게 저희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환자의 상태는 경정맥의 손상이 의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혈관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제 의식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한 말이나 이런 거 있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병상에서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지금 내가 브리핑한 내용만으로 그렇게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이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헬기로 지금 이동 중인지 지금 도착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권칠승 대변인은요. 통상적으로 헬기를 통해서 서울대병원까지는 40 내지 50분 정도가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다. 따라서 언제 도착이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본 뒤에 브리핑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외신도 한국 야당 대표가 피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요. 사건 발생 직후에 한국 야당 대표 칼에 찔리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서울발로 냈다고 하고요. BBC도 역시 속보를 냈고 CNN도 한국 전체가 극심한 양극화로 분열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 아이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100일 앞두고서 이른바 제3지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가칭 개혁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요. 이달 안에 중앙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탈당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새해 첫날인 어제 지지자들하고 만나서 창당 선언이 임박했음을 또 공개했습니다. 네,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이 경기 고양시의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라면서 이 신당에 대한 의지를 선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려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라면서 이 민주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본인의 입으로 창당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상 창당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또 한 라디오를 통해서 이 24년 전 입당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제 정신의 집이라면서 거기를 떠난다는 게 외롭고 좀 두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제가 24년 전에 입당을 했을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민주당은 제 정신의 집이었어요. 거기를 떠난다는 게 외롭고 좀 두렵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집이 낯선 집처럼 됐거든요. 지금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 말 않고 따라다니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또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30-40%의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는데 일조하는 것, 그것이 조금 더 가치 있을까를 고민했지요. 예. 저는 후자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신당 창당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 거 이재명 대표와의 연말 만남 이후다, 이렇게 이 전 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이자 새해를 불과 이틀 남긴 지난달 30일이죠. 전격 회동을 해서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연말까지 응답해달라며 제시했던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 당원의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전 대표는 직접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이후 신당 창당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저는 현 상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 응답 또는 수정한 형태로의 무슨 반응이라도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신당의 결심은 확실히 서셨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후에도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네, 만나서 더 굳어진 것이지요. 현 상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에 앞서서 김부겸 총리와 정세균 총리 두 분이 각각 이 대표를 만났을 때 제가 40분 동안 만났을 때 했던 얘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말의 반복으로 40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처럼 결별 분위기가 뚜렷해서일까요?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진 듯합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대선 경선 패배 뒤 여러 가지 당내 불편한 상황이 탈당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과거의 이 전 대표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희들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지금까지의 정치 경력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을 떼서는 설명할 수 없는 커리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난 2003년인가요?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때도 자기는 이런 탈당이나 분당 이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경우에요. 당내에서 어떤 당이 잘못됐거나 만약에 이제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또 당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 당내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세력을 모으든가 또는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당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하고 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건데 탈당을 어떤 이 카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신당의 1차적 성패는 역시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여 여부겠죠. 당장 비주류로 꼽히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합류할지 이게 주목이 되는데 비명계 의원들의 분위기도 현재로서는 그닥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먼저 이 혁신계를 자처하면서 정치 결사체인 이 원칙과 상식을 만든 윤영찬, 조홍천, 이원우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이 신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원우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다소 이 신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좀 촉구하는 수용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이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추구하는 이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국민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주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의원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최후 통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좀 줄까 싶습니다. 불출마부터 탈당까지 아니면 신당까지 고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판단이 가장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 추구하는 가치, 신당의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강해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는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의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선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의 민주당 통합과 혁신을 위한 충정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원칙과 상식 구성원들과 만나 직접 대화하길 요청한다며 원칙과 상식 구성원들에게도 당대표와 직접 대화를 전제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당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입장문엔 도종환, 박용진, 송갑석,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또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 이게 또 현실화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여러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또 화답을 했죠. 네, 같이 개혁신당을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 상호 보완적 결합이 된다고 본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 각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당 정치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이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좀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대신 인간적인 면이 통하면은 그 다른 지점들이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일지는 약간 궁금합니다. 저랑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 삶의 방식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저도 반대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은 양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상호 보완적 결합이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 측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중순쯤입니다. 창당할 계획 이걸 또 공개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 천하람 2기인 이 개혁신당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은요. 어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이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점을 이야기했는데요.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서 이달 안에 이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천하람 공동창준위원장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의 거대 양당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모였을 것이다 라면서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서 1월 안에 저희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는 지금의 거대 양당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2024년의 위기들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모이셨을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만큼은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명쾌하고 선명하게 정답과 해답을 내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준석 신당 역시도요, 이낙연 신당과 마찬가지로 과연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가담을 할지 이 부분이 1차적인 성패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현역 의원이 지금 합류한 그런 예는 없고요. 다만 그 국민의힘의 수도권 원외 현직 당협위원장 이 사람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이자 재선 경력의 문병호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혔고 어제 신년 할애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주역이 돼야 한다면서 다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좀 흔들리는 분들은 있는데 아직 탈당까지 하면서 참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요, 새해 첫날부터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앞서 그 신년 할애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권력만을 노리는 패거리 카르텔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라면서 이 카르텔 몰이가 우리 사회의 많은 소신의 꿈과 희망, 천직을 앗아갔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카르텔을 언급한 신년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 할애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또다시 당을 자유한국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명징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 정도 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세력과 사실상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게 있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윤 정부에 대한 비난이 메시지의 전부라면서 이 새로운 당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어디로 규정할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이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 같다라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종 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비난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이 나오는 거의 메시지 전부처럼 비춰집니다.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 신당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어려운 문제, 또 국민의 삶과 미래에 관한 문제들을 중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좀 모색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했던 정치와도 결이 좀 닿아 있을 텐데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볼 수 있는 뉴스 중심에는 정권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어제 지지자들하고 만나서 곧 조만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는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 같이 개혁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도 가능하다 이런 뜻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역시 가능하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런 언급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그냥 기본적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정도, 현재로는 아주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신당을 한다는 명분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진보 쪽의 개혁을 위해서 신당을 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각각의 개혁의 진영이 다른데 이 진영이 선을 넘어서 합치려고 한다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립형으로 만들어서 즉 제3지대의 가능성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즉 한국의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라 보니까 1위 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위라고 하는 이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면 이 제3 영역, 그러니까 이게는 각각의 보수 진보를 떠난 중도가 하나로 뭉칠 때만이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쯤에 되면 서로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아직은 그냥 의사타진 또는 여론을 어떤 그 집중성을 끌기 위한 그 정도의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많이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약간 연대 가능성 흘리는 걸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치 이론으로서 얘기하면 편승 전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는 지점 두 개가 똑같습니다. 첫째, 거대 양당의 폐해가 너무 크다. 두 번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좀 드려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진보로부터 보수로부터 분화되어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교차 연대를 얘기함으로써 더 파이를 키워내고 동력을 더 얻자는 거죠. 일종의 태풍의 눈을 키워가지고 상륙하자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1월 4일 날 아마 이낙연 신당은 창당 예고를 한 거고 1월 중순이면 이준석 신당은 거의 창당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1월 말까지는 서로 이런 호환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몸집을 키워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2월 달이 되어서 실제 공천 과정에서 낙천하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또 제갈길을 가는 또 다른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1월 한 달 내에는 서로가 서로의 파이도 키워내고 중도와 무당층이라는 세력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계속 연대서를 흘리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런 편승 전략을 당분간 구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먼저 아까 우리 최수영 패널께서 그 여론조사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과된 법안에는 이제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거.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 전에 모든 수사가 끝나도록 돼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거 말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한동훈 위원장의 동정 가운데서 저희가 잘못 전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6시에 예정된 그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 여기에 취소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 그다음에 신년 교례회 이 행사가 두 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 그러니까 이건 아마 대구 경북 도당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에 예정을 한 2024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 이 행사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현재 상황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주혜 띄우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한테 이 볼뽀뽀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딸 주혜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정말 강한 애정을 과시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그간 주혜를 여러 장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외부에 노출시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한 건 처음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중앙TV는요. 12월 31일이었던 그제 김 위원장이 아내 리설주와 딸 주혜와 함께 평양에서 진행된 신년 경축 대공연을 관람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용의 거룩한 대표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날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아내인 리설주는 김 위원장의 옆이 아닌 딸 주애의 오른쪽에서 입장하면서 자연스레 주애가 가운데서 입장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공연장에서 세 사람의 좌석 배치 역시 김 위원장, 김주애, 리설주 순이었습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공연 관람 도중 주애를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간부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 행보로요, 후대 챙기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후대 챙기기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입맞춤을 했다고 하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어제 학생들이 꾸리는 2024년 설맞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학생의 두 볼을 다독여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한 어린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웃으며 볼을 쓰다듬는 모습, 또 공연이 끝난 뒤 학생들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애로운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후대 챙기기라는 게 결국 이제 다음 세대를 챙기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개된 사진을 보는데 바로 왼쪽 볼에 이 커다란 뾰루지가 지금 몇 년째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피부 트러블은 건강 상태 전반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피부 트러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왼쪽 볼에 난 저 피부 트러블은요, 2020년 12월에 처음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좀 작았는데 지난해 갑자기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6월 사흘 동안 진행된 이 전원회의 사진에서는요, 크기가 더 커진 뾰루지와 함께 보시면 좀 얼굴도 붓고 다크서클도 심해진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 군사 정찰 위성 첫 발사 실패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피부 트러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6월 국정원은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불면증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스키 등 다량의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체중도 140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바오의 악플을입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푸바오 팬다의 사육사. 그런데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푸바오 할아버지이자 강바오로 널리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가 최근 악플에 시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 사육사는 35년간 에버랜드에서 여러 동물을 관리해온 베테랑 사육사로요. 2016년부터 국내로 들여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부터 시작해서 푸바오, 또 쌍둥이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까지 돌봐왔습니다. 이런 강 사육사가 악플 세도를 받게 된 발단은 지난달 25일에 공개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엄마인 아이바오의 양육 속에 내실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바깥 방사장에 있던 푸바오가 아이바오와 쌍둥이 동생들이 있는 내실 문 앞에서 냄새를 맡고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먼저 직접 보고 오시죠. 자, 지금 안쪽에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훈련을 하고 있어서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통로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푸바오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와우, 푸바오, 그러는 거 아니야. 동생들이야, 동생들. 루이, 후이, 너희들 이리 내려와. 응? 언니가 지금 그 문 앞에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냄새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이 에버랜드 사육팀은요, 푸바오가 성체계에 접어든 만큼 이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는 이 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판다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아까 그 모습을 보고서 푸바오가 불쌍하다, 곧 한국을 떠날 예정인데 푸바오를 위해서라도 좀 판다 가족을 함께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 사육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강 사육사는요, 이튿날 직접 댓글을 달아서 이 엄마 아이바오와 푸바오를 지금 만나게 하는 거는
독립의 완성 단계에 있는 푸바오에게도 그리고 육아 중인 엄마 판다 그리고 동생 판다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사육 방법을 믿고 응원해달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게재된 또 다른 영상에서 푸바오의 동생인 쌍둥이 판다들을 위해 개조된 야외 놀이터 모습이 공개되자 푸바오가 소외당한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재차 올라오면서 푸바오의 처우를 둘러싸고 팬들 간의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결국 에버랜드 측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바오 가족을 사랑해주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사육사 개인을 향한 지나친 비난 또는 팬들의 과열된 댓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타인을 저격하고 비난하는 글은 모니터링하에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요.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의 놀이터 나들이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선 엄마 아이바오가 먼저 나와서 안전을 모두 확인한 뒤에 이어서 쌍둥이 판다들이 놀이터로 나와서 신기한 듯 탐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이바오 천천히 애기들 봐야지. 어린이들, 자 엄마한테 가보세요. 천천히. 옳지, 우리 엄마 열심히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어이 훌륭해 훌륭해. 아이쿠 아이쿠. 세 번째는요, 지각 드론 쇼입니다.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네, 새해를 맞아서 지난 1일 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부산 광안리 드론쇼가 돌연 취소된 바 있었는데요. 이후 하루 만에 공연이 재개되긴 했지만 이 또한 지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부산 수영구에는요, 이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이 새해로 넘어가는 지난 1일 오전 0시를 전후로 해서 드론 2천여 대를 동원한 공연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당시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해당 시간이 지나도 이 드론 공연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날 0시 30분에 취소가 됐습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이 새해 첫날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던 많은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게 되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 시민은 새해를 도둑맞은 기분으로 돌아왔다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이렇게 허탈하게 보내니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껴진다고 중앙일보에 전했습니다. 또 공연이 취소된 후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수만 명의 방문객들은 지하철 막차를 놓치거나 귀갓길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심지어 온라인상에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를 평소보다 2~3배 비싸게 예약했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연히 이게 불발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 많이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 부산 수영구 측에서 공식 사과를 결국 했죠. 네, 수영구는 어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공연 취소 원인에 대해서 수영구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서 와이파이 기기 등 통신에 장애가 생겼다면서 드론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 공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드론쇼에선 4만 명 정도가 집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2배가 넘는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관람 인원 자체가 82,000명 정도 집결이 됐었거든요. 현장에.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특별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는 4만 명 정도가 집결이 됐었어요. 올해는 이제 거의 2배치가 훨씬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통신장애가 좀 일어났다고 저희는 일단은 보고 있고. 수영구는 이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며 어제 오후 7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쇼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 앞서 몰린 8만 명보다 적은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드론쇼는 무사히 또 치러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다만 이 예정 시각을 4분 정도 남긴 시각쯤에 또 통신 장애로 공연이 연기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20분가량 지연된 시각에 공연이 재개가 됐습니다. 10여 분 정도 진행된 공연은 드론 2천여 대가 밤하늘에 카운트다운 숫자를 연출한 뒤 청룡이 여의주를 무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끝났습니다. 이 환상적인 공연 자체를 두고는 평가가 좋았지만 수영구의 미숙한 대처 등을 두고는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